추석날 남편이 제 휴대폰으로 시어머니께 3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정작 본인은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마치 제가 동의한 것처럼 말했죠.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휴대폰을 들었고 그 행동에 남편은 얼어붙었습니다. 곧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식재료를 정리하고 있었고 남편 민주희 씨는 빈 장바구니를 들고 밖에서 돌아왔습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여보, 엄마가 전화했어. 추석에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 먹자고 하시네. 엄마가 좋아하시는 족발이랑 생선찜 좀 많이 준비해달라고 하셨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손을 닦으며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고 알았어. 족발은 어제 미리 예약해뒀고 생선은 내일 아침에 가서 싱싱한 걸로 사올게. 싱싱함은 보장해. 라고 말했습니다. 민주 씨는 부엌 문가로 걸어와 문틀에 기대섰는데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할 말이 또 있는데 그가 말을 흐렸습니다. 옆집 박 여사님 댁 며느리가 며칠 전 박 여사님 생신 때 순금 팔찌를 사드렸대. 정말 멋있어 보이더라고. 제 마음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작년에 시어머니 생신 때 저는 8억명만 원이 넘는 금목걸이를 사드렸는데 민준 씨는 친구들에게 자기가 산 거라고 자랑했었죠. 저는 그때도 그 일로 따지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또 금팔찌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보니 분명 좋은 일은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계속 손에 든 접시를 닦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민준 씨는 다시 우리 엄마가 꼭 사달라고 하신 건 아니야.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들 효심이 깊다고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을 뿐이지. 여보, 우리도 엄마한테 하나 사드리는 게 어때? 라고 말했습니다. 금팔찌를 사려면 얼마나 드는데요? 적어도 2천만 원은 넘을 텐데. 저는 민준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번 달에 주택담보 대출금도 겨우 냈고 아이분유 값도 거의 다 떨어져 가는데 무슨 여윳돈이 있어서 이걸 사요? 민준 씨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비싼 거 안 사도 돼. 좀 가벼운 걸로 1천만 원대도 괜찮잖아. 그리고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우셨느나. 효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 집 경제 상황도 고려해야죠. 저는 조금 불쾌해졌습니다. 지난번에 어머님 입원했을 때 병원비 3천만 원도 다 제가 냈잖아요. 그때는 왜 엄마한테 효도한다고 당신이 돈 낸다는 말 안 했어요? 민준 씨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그때는 내가 돈이 없었잖아. 민준 씨의 얼굴이 없었잖아. 지금은 다르지. 우리 살림이 좀 나아졌으니까 엄마한테 더 잘해드려야지. 살림이 나아졌다는 말을 뻔뻔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말을 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은 매달 월급 받으면 절반은 당신이 쓰고 당신은 매달 월급 받으면 절반은 당신이 쓰고 이번 달 제 성과급이 막 들어왔는데 아직 따뜻하게 식지도 않았는데 벌써 어머님 금팔찌를 사드릴 생각이라니. 민준 씨는 제가 화내는 것을 보고 서둘러 저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냥 당신이랑 상의하는 거였지. 화내지 마. 화내지 마. 응? 저는 그를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가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말씀이라면 꼼짝 못하는 저녁 못하는 꼼짝 못하는 저녁 못하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 씨는 전화를 받아 거실로 가서 들었고 일부러 문까지 닫았습니다. 저는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을 수 없었지만 민준 씨가 간간히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는 들렸습니다. 걱정 말하는 소리는 들렸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준 씨는 겁다고 그냥 우리한테 혼잣말처럼 한 거랬어. 여보, 엄마랑 잘 얘기했어. 금팔찌는 일단 안 사는 걸로 했어. 저는 시어머니가 평소에 그렇게 허세를 부리시는 분인데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사라고 강요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후 며칠 동안 민준 씨는 유난히 상냥하게 굴었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돌아오면 제가 집안일 하는 걸 도와주고 아이 목욕도 자진해서 시켜주었죠. 저는 그가 정말 마음을 바꿨고 더 이상 어머니께 뭘 사드릴 생각만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추석 전날 밤, 제가 아이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있는데 민준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엄마가 오셔서 저녁 먹는데 우리가 뭔가 깜짝 선물을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우리가 엄마를 소홀히 대하는 것처럼 보일 텐데. 저는 그를 보며 말을 소홀히 대하는 것처럼 보일 텐데. 무슨 깜짝 선물. 우리가 엄마가 좋아하시는 음식은 다 준비했잖아요. 우리가 엄마가 좋아하시는 음식은 다 준비했잖아요. 온갖 실질적인 게 있어야지. 내가 생각했는데 우리가 엄마한테 돈을 좀 보내드려서. 내가 생각했는데 우리가 엄마한테 돈을 좀 보내드려서. 저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3천만 원 정도? 딱 괜찮은 금팔찌를 살 수 있는 금액이잖아. 민준 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당신이 송금 좀 해드려. 우리가 엄마한테 드리는 추석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화가 폭발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가 이번 달에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잊었어요? 주택담보대출금, 분유값, 수도세, 전기세, 어느 하나 돈 안 드는 게 없어요? 나보고 3천만 원을 보내라고요? 그럼 우리는 풀뿌리라도 씹고 살아요. 민준 씨는 제가 화를 내자 서둘러 말했습니다. 여보, 화내지 마. 그냥 당신이랑 상의하는 거였어. 당신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 안 보내면 되지. 내일 엄마한테 과일이나 좀 사드리면 될 거야. 저는 그를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죠. 그는 분명 이대로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추석 저녁 식사 때 문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민준 씨가 제가 한눈 파는 사이에 몰래 제 휴대폰으로 시어머니께 돈을 송금하고 제가 동의했다고 거짓말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휴대폰 비밀번호를 미리 바꿨을 테고 그에게 이런 식으로 저를 속일 기회를 주지 않았을 텐데요. 추석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재래시장에 가서 싱싱한 생선을 사고 마트에 가서 과일과 음료수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요리를 시작했죠. 민준 씨는 일찍 일어났지만 저를 도와주지 않고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간간히 여보, 빨리 좀 해. 엄마가 10시쯤 오신대. 기다리게 하지 마. 라고 재촉했습니다. 알았어요. 당신이 급하면 와서 마늘이라도 좀 까줘요. 앉아만 있지 말고. 민재 씨는 마지못해 일어나 느릿느릿 부엌으로 걸어왔습니다. 마늘 두 쪽을 까더니 아이고 이 마늘 너무 매워서 눈이 따갑네. 난 그냥 아이나 보러 갈게. 라고 말하고는 거실로 다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을 보며 10시가 다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계셨는데 그 안에는 사과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민준아, 엄마 왔다.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민준 씨는 서둘러 달려가 바구니를 받으며 엄마 왔다.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민준 씨는 서둘러 달려가며 엄마, 뭘 이런 걸 또 사오셨어요? 집에 다 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다 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직접 키운 사과야.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하다니. 괜찮아요, 어머님. 일단 앉아 계세요.
제가 반찬 2가지만 더 볶으면 돼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으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 씨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옆집 박 여사님 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준아, 박 여사님이 어제 나한테 그러더라. 며느리가 안마의자를 사드렸대. 1천만 원도 넘는 거라는데 앞으로 매일 안마해주겠다고 했대. 남의 집 며느리는 얼마나 효심이 깊니? 민준 씨는 서둘러 맞장구 쳤습니다. 네 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한테 효도해야죠. 엄마가 안마의자 갖고 싶으시면 우리도 하나 사드릴게요. 저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손에 든 뒤집개를 놓칠 뻔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죠. 민준 씨는 분명 집안 사정을 알면서도 저런 말을 하다니.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그렇게 비싼 건 필요 없어. 돈 낭비지. 하지만 박 여사님 며느리가 순금 팔찌도 사드렸대. 사명돈도 넘는 거라는데 손에 차고 있으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동네 할머니들이 다 부러워하더라. 이 말을 듣자마자 저는 시어머니가 뭘 암시하는지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계속 요리를 하며 그들이 무슨 말을 더 할지 지켜봤습니다. 민준 씨는 역시나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금팔찌가 좋으시면 우리도 사드릴게요. 어떤 디자인이 좋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은이가 돈 버는 것도 힘들 텐데, 그리고 지은이가 돈 버는 것도.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너희한테 혼잣말했습니다. 이 말은 저를 위하는 척했지만 그 말투 속의 불만은 누구라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볶은 반찬을 식탁에 올리며 반찬 다 됐어요. 식사하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시어머니는 또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시장에 갔는데 김 여사님을 만났어. 며느리가 밍크코트를 사드렸대. 1천만 원도 넘는 거라는데 입으니까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요즘 며느리들은 얼마나 사려 깊은지 몰라. 시어머니 마음을 다 헤아려 주네. 민준 씨는 서둘러 동조했습니다. 네 엄마. 나중에는 제가 동조했습니다. 네 엄마. 엄마가 좋아하시는 색깔로 사세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민준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이번 달에 주택담보 대출금도 겨우 냈고 아이 분유값도 거의 다 떨어져 가는데 무슨 여윳돈이 있어서 밍크코트를 사요? 게다가 어머님은 코트가 여러 벌 있으시잖아요. 아직 입을 수 있는데. 민준 씨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을 해? 엄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키우셨는데 코트 한 벌 사드리는 게 뭐 어때서? 돈이 모자라면 우리가 아껴 쓰면 되지. 시어머니는 서둘러 아이고 싸우지 마. 그냥 내가 혼잣말처럼 한 거야. 코트 정말 갖고 싶었던 건 아니야. 지은이 말이 맞아. 나 코트 있으니 안 사도 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해도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식사 중에도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어머님이 분명 기분이 상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제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민준 씨는 시어머니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민준아, 지은이 좀 인색한 거 아니니? 내가 금팔찌 이야기만 꺼내도 기분 나빠하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는 엄마, 화내지 마세요. 지은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며칠 지나면 마음 풀고 엄마한테 금팔찌 사드릴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난 금팔찌가 꼭 필요한 건 아니야. 그냥 지은이가 효심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박양 지은이가 효심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이 말하기도 전에 알아서 지은이는 내가 몇 번을 말해도 반응이 없어. 저는 부엌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민준 씨는 분명
집안 경제 상황을 알면서도 시어머니께 저런 말을 하다니. 그가 말하는 직접 방법을 찾는다는 건 결국 제가 돈을 내게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설거지를 마치고 자는 것이라 앉아 시어머니와 함께 TV를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지은아, 휴대폰에 은행 앱 있니? 내가 요즘 돈을 좀 저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네가 좀 가르쳐줘.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하며 네 있어요. 어머님, 어떻게 저금하고 싶으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냥 송금하는 방법을 보고 싶어. 우리 아들이 가끔 나한테 돈을 보내주는데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고 싶어서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막 열려고 하는데 민준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송금 확인하는 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은이는 방금 설거지해서 피곤할 테니 좀 쉬게 놔두세요. 그렇게 말하며 민준 씨는 제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여보, 내가 엄마 보여드릴 테니 당신은 엄마한테 물 한 잔 갖다 드려. 저는 민준 씨가 평소에는 자기 휴대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 송금 확인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시어머니께 물 한 잔을 갖다 드렸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민준 씨는 이미 휴대폰을 제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송금 확인하는 법 아시겠죠? 앞으로 아들이 돈 보내주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지만 정확히 뭐가 잘못된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시고 나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보려다가 실수로 은행 앱을 눌렀는데 잔액이 좀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지 않고 제가 착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엄마가 오늘 나한테 혈압 측정기를 사고 싶다고 하셨어. 그런데 돈이 모자라대. 우리가 엄마한테 돈이 모자라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몇십만 원 정도? 400만 원 정도 보내드리자. 저는 생각 끝에 말했습니다. 좋아요. 내일 제가 월급 받으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민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착하다. 역시 당신이 제일 효심이 깊어. 하지만 저는 민준 씨가 말하는 효심이 제 휴대폰으로 시어머니께 몰래 돈을 송금하고 제가 동의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그에게 제 휴대폰을 만지게 하지 않았을 테고 그의 말을 믿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시어머니와 민준 씨의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확히 뭐가 이상한지는 알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제가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했을 때야 휴대폰 은행 앱에서 3천만 원이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어제 민준 씨가 제 휴대폰을 만졌을 때 분명 무슨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가서 아이 분유 2통을 살 현금을 인출하고 겸사겸사 반찬거리도 좀 사려고 했습니다. 은행 ATM 앞에 도착해서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잔액 조회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숫자를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습니다. 2,80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눈을 비비며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다시 확인했지만 여전히 2,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분명 어제 아침에 봤을 때는 5,800만 원이 넘게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3천만 원이 넘게 있었는데 제 마음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서둘러 거래 내역을 눌러 몇 페이지를 넘겨보니 하나의 송금 기록이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후 1시 15분 왕미숙제 시어머니 이름에게 3천만 원 송금. 송금 메모에는 추석 선물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15분. 그때 시어머니는 아직 우리 집에 계셨고 민준 씨는 시어머니 송금 확인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명 민준 씨가 제가 물 한 잔 갖다 주는 사이에 몰래 제 휴대폰으로 시어머니께 3천만 원을 송금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은행 카드를 들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 씨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아이는 옆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분유는 샀어. 저는 은행 카드를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목소리마저 땀이 나던 났습니다. 목소리마저 떨렸습니다. 목소리마저 떨렸습니다. 어제 오후에 당신이 내 휴대폰으로 어머님한테 3천만 원 송금했지. 민준 씨의 얼굴에서, 민준 씨의 얼굴에서 엄마한테 돈 좀 보내드려서 금팔찌 사드리라고. 당신이 동의했잖아. 내가 동의했다고?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동의했어요? 어제 당신이 나한테 어머님 혈압 측정기 사드리라고 400만 원 보내드리자고 했을 때 내가 월급 받으면 그때 보내드리겠다고 했잖아요. 내가 언제 3천만 원을 보내드리겠다고 동의했어요? 내가 언제 3천만 원을 보내드리겠다고 동의했어요? 민준 씨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여보, 당신이 혹시 잊은 거 아니야? 어제 오후에 여기에서 내가 당신이랑 상의했다고? 그때 당신이 고개를 끄덕였잖아.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저는 화가 나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1시 15분. 그때 나는 부엌에서 어머님께 물 한 잔 따라드리고 있었어요. 내가 언제 당신이랑 상의했어요? 여기 와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민준 씨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아마 내가 시간을 착각했나 봐. 어쨌든 내가 당신이랑 상의했고 당신이 동의했으니까 내가 보낸 거지. 여보, 겨우 3천만 원인데 뭘 그렇게 화를 내. 우리가 나중에 또 벌면 되잖아. 3천만 원이 돈이 아니에요. 저는 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번 달에 주택담보 대출금 50몇만 원 넘게 냈고 아이 분유 한 통에 4천만 원이 넘어요. 당신이 한 번에 3천만 원을 가져가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민준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좀 빠듯하게 살면 되잖아. 좀만 버티면 지나갈 거야.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우셨는데 3천만 원 드리는데 3천만 원 드리는데 뇌가 따진다고? 저는 그를 보며 화가 나고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어머님 입원했을 때 병원비 3천만 원부 제가 냈고 어머님 생신 때 금목걸이 800만 원 넘는 것도 제가 샀어요. 당신은 매달 월급 받으면 절반은 당신이 쓰고 나머지는 전부 어머님 통장에 넣어드리잖아요. 집안 살림은 전부 제 월급에 의존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 당신한테 따진 적 있어요?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요? 당신은 제가 한눈 파는 사이에 몰래 제 휴대폰으로 어머님께 동시는요. 민준 씨는 제가 점점 격해지는 것을 보고 서둘러 일어나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내가 고의로 당신을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당신이 동의하지 않을까봐 상의하지 못한 거야. 엄마가 금팔찌를 그렇게 갖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를 실망시켜. 우리는 부부잖아. 내 엄마가 당신이 효도했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 그냥 당신이 효도했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 우리가 살림이 빠듯하다는 걸 알고 매번 아이한테 좋은 거 많이 사다 주시고 몰래 용돈까지 쥐어주시면서 아이 맛있는 거 사주라고 하세요. 당신 엄마는요? 나한테 뭘 요구하고 돈을 요구하는 건 말고 뭘 해줬어요. 민준 씨의 얼굴색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우리 엄마를 말해? 엄마도 나를 위하는 마음에서 그러신 거야. 금팔찌를 갖고 싶어 하시는 것도 이웃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고 싶어서 그런 거지.
당신은 엄마를 이해해 줄 수 없어? 내가 엄마를 이해하면 누가 나를 이해해 줘요? 제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는 매일 회사에서 죽도록 일하고 퇴근하면 아이 돌보고 집안일 해야 해요. 당신은요? 당신은 출근했다가 집에 오면 휴대폰만 만지작거리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 돈까지 훔쳐갔어요. 나보고 어떻게 당신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우리가 싸우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아이를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고 눈물이 참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 씨도 울고 있는 아이를 보고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는 다가와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저는 그를 무시하고 아이를 안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저런 마마보이랑 결혼해서 엄마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 것도 모자라 내 돈까지 훔쳐가는 사람이랑 살게 됐을까요? 얼마 후 민준 씨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문 열어. 우리 얘기 좀 해. 아이 놀라게 하지 마. 아이 놀라게 하지 마.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휴대폰에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그 송금 기록을 보며 저는 이 돈을 반드시 돌려받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와도 이 문제를 확실히 따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문 밖으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문 두드리지 마세요. 난 문 안 열 거예요. 당신이 어머님께 3천만 원 돌려받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 이혼해요. 문 밖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한참 후에야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왜 그래? 겨우 3천만 원 가지고 이혼까지 할 필요가 있어. 엄마가 돈 안 돌려주실 거야. 당신은 그냥 포기해. 난 상관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을 돌려받든지 이혼하든지 다른 선택은 없어요. 저는 민준 씨가 시어머니께 쉽게 돈을 돌려받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는 분명 시어머니를 찾아가 도와달라고 하고 시어머니는 저를 설득하고 심지어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예전처럼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아이의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침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다가 제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든 아이의 작은 얼굴을 보며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저는 아이가 계산과 억울함으로 가득 찬 가정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준 씨와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저절로 예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민준 씨의 계산적인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예전에는 늘 가와만사성이라고 생각하며 타협했기에 그가 점점 더 선을 넘었던 것이죠. 장야 시어머니 생신 일주일 전 민준 씨는 저에게 밑밥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엄마 생신이 곧인데 우리가 좋은 선물 준비해서 엄마 기쁘게 해드려야지. 제가 뭘 준비할 거냐고 묻자 그는 엄마가 늘 금목걸이를 갖고 싶어 하셨어. 당신이 금은방에 가서 좀 비싼 걸로 골라줘. 우리가 효심이 깊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막 성과급을 받았던 터라 금은방에 가서 디자인이 세련된 금목걸이를 골랐고 800여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생신날 제가 목걸이를 시어머니께 드리자 시어머니는 웃으며 고맙다, 지은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준 씨는 곧바로 시어머니 친구분들을 붙잡고 박 여사님 보세요. 제가 엄마한테 사드린 목걸이에요. 순금인데 엄마가 차니까 얼마나 예뻐요. 라고 자랑했습니다. 저는 바로 옆에서 그 말을 들었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그를 망신줄 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일에 대해 말하자 그는 겨우 말 한마디인데 뭘 그렇게 따져. 엄마가 기뻐하면 됐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아버님이 휴대폰이 불편하다고 새 것으로 바꾸고 싶어 하셨습니다. 민주 씨는 또 저를 찾아왔죠. 여보, 아빠 휴대폰이 너무 낡아서 전화 소리도 잘 안 들린대. 우리 아빠한테 새 휴대폰 사드리자. 아빠가 늘 화웨이 폰을 갖고 싶어 하셨어. 저는 아버님이 평소 저에게 잘해주셨기에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40년만 원 넘게 주고 화웨이 휴대폰을 샀죠. 그런데 민준 씨는 휴대폰을 들고 집에 가서 아버님께 아빠, 이 휴대폰을 들고 집에 가서 아버님께 아빠, 이 휴대폰 제가 사드린 거예요. 써보시고 괜찮은지 봐주세요. 네, 얼마나 효심이 깊은지 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아버님이 저와 이야기하십니다. 민준 씨가 마음 썼네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은 아무도 몰랐죠. 더욱 심했던 것은 작년 말에 친정엄마가 입원하셨을 때였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병원비 1,000만 원을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민준 씨가 알고는 저를 말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 돈이 없으니 엄마한테 1,000만 원만 보내드리고 나머지는 당신 오빠도 좀 내게 해. 제가 외동딸이라 오빠가 형편이 좋지 않다고 말했지만 그는 여전히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민준 씨는 곧바로 친정엄마에게 엄마, 편히 요양하세요. 병원비는 제가 지은이랑 상의해서 2,000만 원 보내드렸으니 돈 걱정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심지어 저에게 전화해서 지은아, 민준이 그 아이 참 괜찮다. 앞으로 민준이랑 너무 싸우지 말고 잘 살아. 라고 말씀하셨죠. 라고 말씀하셨죠. 라고 말씀하셨죠.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때 전화를 들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는 한 푼도 내지 않고 뭐든 되지 않고 이런 일들을 저는 예전에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뭘 그렇게 따지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보니 저의 타협은 그를 저를 만만하게 여기게 만들었고 심지어 제 휴대폰으로 몰래 돈을 송금하고 제가 동의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제 속의 분노가 더욱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예전 소비 기록을 뒤졌습니다. 금목걸이 구매 영수증, 휴대폰 영수증, 친정엄마에게 송금한 기록, 그리고 민준 씨가 매달 월급을 시어머니 통장에 입금한 은행 거래 내역까지. 제가 예전에 우연히 봤던 것인데 그때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지금은 모두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록들을 모두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고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잠시 후 민준 씨가 다시 문을 두드릴 때 그와 대치하며 이 모든 것을 따져 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지은이는 어디 있어? 왜 아직 문을 잠그고 있어? 아직도 화나 있는 거니?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 화가 안 풀렸어요. 엄마가 3,000만 원 돌려주시든지 아니면 저랑 이혼하겠대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뭐라고? 나보고 돈을 돌려달라고? 내 아들이 나한테 돈 좀 보내주는 게 뭐 어때서? 감히 너랑 이혼하겠다고? 오늘 내가 직접 다져봐야겠다. 잘 살 생각이 없는 거니? 그리고는 발소리가 침실 문 쪽으로 향하는 것이 들렸고 이어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아이를 침대에 눕혀 이불을 덮어준 후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 앞에 서 있었고 얼굴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그 뒤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게 무슨 일이니? 겨우 3,000만 원 가지고 민준이란 이혼까지 하려고 해?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얘가 나한테 돈 좀 보내. 효도하는 게 당연한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보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3천만 원은 민준 씨 돈이 아니라 제 돈이에요. 게다가 민준 씨가 제가 한눈 파는 사이에 몰래 제 휴대폰으로 송금한 거예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네가 몰랐다고 뭐가 달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부부잖아. 네 돈이 민준이 돈이고 민준이 돈이고 민준이 돈이 내 돈인데 얘가 나한테 돈 보내는데 네 허락까지 받아야 하니. 게다가 내가 민준이를 이렇게 키웠는데 얘가 나한테 뭘 좀 사들이는 게 뭐 어때서? 네가 그렇게 인색하니. 제가 인색하다고?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작년에 어머님 생신 때 제가 8억령만 원 넘는 금목걸이를 사드렸는데 민준 씨는 어머님 친구분들한테 자기가 산 거라고 했잖아요. 어머님은 아셨어요? 재작년에 아버님 휴대폰 사드리는데 4억령만 원 넘게 된 것도 제가 낸 돈인데 민준 씨는 아버님께 자기가 산 거라고 했고요. 어머님은 아셨어요. 어머님은 아셨어요. 네가 샀다고 말한 게 뭐가 다르니? 어머님은 아셨어요. 네가 샀다고 해도 그건 거 몰랐어. 달라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제가 힘들게 번 돈이에요. 제가 정성껏 어머님과 아버님께 선물을 해드렸는데 그가 왜 모든 공을 자기에게 돌려요? 그리고 민준 씨는 매달 월급 받으면 자기가 쓰는 건 말고는 전부 어머님 통장에 넣어드리잖아요. 집안 주택담보대출금, 아이분유값, 수도세, 전기세는 전부 제가 혼자 감당하고 있고요. 어머님은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민준이가 월급을 나한테 넣어두는 건 너희가 함부로 돈 쓸까봐 그러는 거야. 내가 다 너희 대신 보관해두고 있다가 너희가 필요할 때 줄 거야. 우리 대신 보관해둔다고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민준 씨가 시어머니 통장에 월급을 입금한 거래 내역 스크린샷을 보여드렸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주택담보 대출금 5억만 원이 모자라서 제가 민준 씨한테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돈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보니 그 며칠 전에 어머님께 1천만 원을 송금했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대신 보관해 준 거예요? 시어머니는 스크린샷을 보고 입을 벌렸지만 민준 씨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엄마, 지은이랑 싸우지 마세요. 우리 나가요. 지은이 혼자 진정하게 놔둬요. 안 돼요. 제가 그들을 막았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할 말을 해야겠어요. 이 3천만 원, 어머님은 돌려주실 거예요. 안 돌려주실 거예요? 만약 안 돌려주시면 제가 민준 씨가 제 돈을 훔쳤다고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감히 신고한다는 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신고한 일을 쳐다보면 내가 모든 사람한테 네가 불의하고 노인을 괴롭힌다고 말해서 동네에서 고개도 못 들게 할 거야. 오히려 어머님과 민준 씨가 제 돈을 몰래 송금하고 거짓말까지 했으니 경찰이 오면 누가 잘못했는지 알게 되겠죠. 시어머니는 제가 말하는 것에 기가 죽었는지 민준 씨를 끌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얘 좀 봐. 네가 얻은 좋은 며느리라는 게 고작 너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빨리 얘랑 이혼해. 빨리 얘랑 이혼해. 민준 씨는 저를 보고 또 시어머니를 보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왜 그래? 엄마 연세도 많으신데 이렇게 소란 피우면 안 돼. 이 3천만 원은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어? 안 돼요. 저는 그래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3천만 원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속이고 계산한 문제예요. 오늘 당신은 확실히 해명해야 해요. 어머님한테 돈을 돌려받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 가서 이혼해요. 민준 씨는 제가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조금 초조해졌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나를 몰아붙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키우셨는데 3천만 원 드리는 게 뭐 어때서?
당신은 나를 이해해 줄 수 없어? 내가 당신을 이해하면 누가 나를 이해해 줘요? 제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는 매일 회사에서 죽도록 일하고 집에 오면 아이 돌보고 집안일 해야 해요. 당신은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는 것 말고 뭘 했어요? 당신이 정말 능력 있으면 직접 돈 벌어서 엄마한테 금팔찌 사드려요. 내 돈 가지고 허세 부리지 말고요. 바로 그때 아이가 잠에서 깨어 아응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아이를 안고 듬을 토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저를 매섭게 노려본 후 민준 씨를 끌고 침실을 나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민준 씨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을 수 없었지만 분명 저를 어떻게 상대할지 궁리하는 것일 테죠.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모아두었으니 그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더 이상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민준 씨가 나간 후 저는 아이를 안고 침대에 앉아 어떻게 하면 그들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을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잠시 울다가 다시 제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아기 침대에 눕히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준 씨는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바닥에는 이미 몇 개의 담배 꽁초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 앉아 있었는데 여전히 얼굴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오자 민준 씨는 서둘러 담배를 끄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얘기해보자. 이혼 얘기는 그만하면 안 될까? 저는 앉지 않고 그들 맞은편에 서서 말했습니다. 얘기하고 싶으면 좋아요. 하지만 먼저 3천만 원 문제부터 확실히 해야겠네요. 당신이 나랑 상의해서 내가 동의한 후에 돈을 송금했다고 했죠. 그럼 내가 당신이랑 상의할 때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말해봐요. 민준 씨는 잠시 멈칫하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어제 오후에 여기서 당신이랑 부엌에서 상의했잖아. 당신이 그때 과일을 썰고 있었고 엄마한테 3천만 원 송금하는데 동의한다고 말했잖아. 과일?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15분에 그 돈이 송금될 때 나는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어요. 집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이랑 부엌에서 상의를 해요? 민준 씨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변했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 어제 휴가 냈잖아. 어떻게 회사에서 회의를 해? 휴가는 냈지만 오전에 어머님이랑 점심 먹고 오후 1시부터 회사에 가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 부서에 긴급 회의가 있어서 꼭 참석해야 했거든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위치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봐요. 이게 어제 내 휴대폰의 위치 기록이에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나는 계속 회사에 있지 기록이에요. 민준 씨는 다가와 위치 기록을 한번 보고는 입술을 시룩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마 내가 시간을 착각했나 봐. 내가 오전에 당신이랑 상의했고 당신이 그때 동의해서 내가 오후에 송금한 거야. 오전? 저는 또 휴대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나는 계속 동료랑 통화 기록을 보여줄 수 있어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나는 계속 동료랑 통화하면서 회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통화 녹음이 없었지만 민준 씨는 분명 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미 당황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민준 씨는 통화 녹음이라는 말에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마 내가 당신이랑 상의할 때 당신이 너무 신경 안 써서 잊어버린 걸 거야. 내가 신경 안 썼다고요? 저는 휴대폰 은행 앱의 송금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이 돈이 송금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이 돈이 송금될 때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어요. 내 결제 비밀번호는 나만 아는데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요? 작은 목소리로
내가 예전에 당신이 비밀번호 누르는 걸 몰래 봐뒀어. 라고 말했습니다. 내 결제에 비밀번호를 몰래 봐두고 내가 집에 없을 때 내 휴대폰으로 어머님께 돈을 송금하고 심지어 내가 동의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고요? 민준 씨,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를 쳐다보며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부부인데 서로 솔직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당신은요? 당신은 나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건 말고 뭘 했어요? 시어머니는 민준 씨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서둘러 말을 끊었습니다. 지은아, 민준이가 몰래 돈을 송금했다고 해도 그건 얘가 효심이 깊어서 나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네가 며느리로서 그를 좀 이해해 줄 수 없니? 게다가 3천만 원이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왜 그렇게 붙잡고 늘어져? 이해하라고요? 제가 그를 이해하면 누가 저를 이해해줘요?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매달 얼마를 버는지 아세요? 저는 매달 월급 1,200만 원에서 주택담보대출금 500만 원 넘게 내고 분유값 200만 원 넘게 내고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식비 등등 매달 남는 돈이 거의 없어요. 이 3천만 원은 제가 3개월 동안 모은 비상금이었어요. 원래 아이 학원비로 쓰려고 했는데 민준 씨가 몰래 어머님 금팔찌 사드리려고 송금한 거예요. 어머님은 제가 그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민준 씨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몰래 당신 돈을 송금한 것도 잘못이고, 당신을 속인 것도 잘못이고, 당신을 속인 것도 잘못이야. 화내지 마. 내가 지금 엄마한테 말해서 돈 돌려달라고 할게. 응? 저는 민준 씨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하며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좋아요. 어머님이 돈을 돌려주시면 이 일은 우리가 천천히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서서 말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 단은 민준이가 나한테 줍니다. 난 안 돌려줘. 민준 씨는 시어머니가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자 또다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보고 또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은아, 싸우지 마. 아니면 이 3천만 원은 내가 낼게. 내가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떼서 지은이한테 천천히 갚으면 안 될까? 당신이 갚겠다고? 뭘로 갚을 건데요? 당신이 갚겠다고? 뭘로 갚을 건데요? 저는 금잔에 넣어드리잖아요. 당신이 쓰는 건 말고는 전부 어머님 통장이 쓰니 쓰는 건. 말고는 전부 어머님 통보. 시어머니는 또다시 말했습니다. 민준이 월급을 내가 보관하고 있는 건 맞으니 내가 돈을 꺼내서 얘가 너한테 갚게 할 수 있어. 하지만 지은아, 이 돈을 돌려받고 나면 다시는 민준이랑 이혼 얘기 꺼내지 마. 우리 한 가족인데 잘 살아야지. 제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단 저를 진정시킨 후에 돈을 돌려받고 나면 민준 씨가 또 저를 속이게 할 생각인 것이죠. 제가 어떻게 그들을 다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민준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내가 물어볼게요. 앞으로 또 몰래 내 돈을 어머님께 드리거나 나를 속일 거예요. 민준 씨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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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앞으로는 당신이랑 잘 살고 당신이랑 아이 잘 돌보고 다시는 당신을 속이지 않을 거야. 저는 민준 씨가 지금 하는 말은 모두 거칠애일 뿐이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시어머니를 쳐다보았고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송금해 줄게. 하지만 지은아, 네가 한 말 잊지 마. 앞으로 민준이랑 다시는 이혼 얘기 꺼내지 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휴대폰 은행 앱을 열어 송금할 준비를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휴대폰 은행 앱에 돈이 없어. 이 돈은 어제 이미 내가 민준이 동생 컴퓨터 사주느라 인출했어. 저는 그 자리에서 화가 폭발했습니다. 뭐라고요? 그 돈을 민준 씨 동생 컴퓨터 사주는데 썼다고요? 어머님은 이 돈이 아이 학원비로 쓰려고 했던 돈이라는 거 모르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세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뭐가 이기적이야? 민준이 동생이 곧 대학에 가야 하는데 컴퓨터가 필요하잖아. 내가 얘한테 컴퓨터 사주는 게 뭐 어때서? 네 아이 학원비는 나중에 내도 되지만 민준이 동생 컴퓨터는 나중에 사면 안 돼. 공부에 방해될 거 아니니. 공부에 방해될 거 아니니. 공부에 방해된다고?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몰래 내 돈을 어머님께 송금했고 어머님은 그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도 모자라 그 돈으로 어머님 막내 아들 컴퓨터를 사줬어요.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민준 씨는 제가 또 화내는 것을 보고 서둘러 말했습니다. 여보, 화내지 마. 동생 컴퓨터 값은 내가 나중에 당신한테 갚을게. 우리 일단 싸우지 않으면 안 될까? 언제 갚을 건데요? 뭘로 갚을 건데요?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민준 씨,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당신이랑 어머님은 애초에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거군요. 그저 내 돈을 계산하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더 이상 할 말 없네요. 내일 당장 구청에 가서 이혼해요. 민준 씨는 제가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조금 초조해졌습니다. 지은아, 나를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아. 당신이랑 잘 살고 싶어. 나랑 잘 살고 싶으면 당신의 진심을 보여줘요.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 이혼해요. 다른 선택은 없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타협하지 않자 이혼하면 이혼이지. 시은아, 내가 말하는데 이혼해도 민준이는 너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어. 네가 뭐 대단한 줄 알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보죠. 저는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구청 앞에서 봐요. 안 오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몸을 돌려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내일 이혼 절차가 그렇게 순조롭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분명 또 꼼수를 부릴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더 이상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7시가 채 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제 물건을 챙겼습니다. 주민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제가 미리 모아둔 증거들까지 모두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는 오늘 구청에 가면 분명 한바탕 싸움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필요한 것은 모두 챙겨야 했습니다. 짐을 챙기자마자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소리가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서둘러 아이를 안고 문으로 가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나다. 문 열어. 우리 얘기 좀 하자. 구청에 가서 이혼하지 마. 제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제야 겁이 나나 보네. 어제 나한테 대들 때는 안 무서웠나. 저는 문을 열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는 어제 이미 얘기 다 했잖아요. 오늘 구청에 가서 이혼하기로. 무슨 할 말이 더 있어요. 네가 문 안 열겠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네가 문 열 때까지 계속 두드릴 거야. 이웃들한테 네가 며느리로서 얼마나 불효한지 다 알릴 거야. 내 아들이랑 이혼하는 것도 모자라 나를 문 밖으로 쫓아내다니.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옆집 박 여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왕 여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일찍부터 문을 두드리세요. 시어머니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잘 오셨어요. 빨리 저 좀 말려주세요.
얘가 민준이랑 이혼하겠다고 난리를 쳐요. 민준이가 나한테 3천만 원 송금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거 있죠? 내가 민준이를 이렇게 키웠는데 얘가 나한테 돈 좀 보내 효도하는 게 당연한데 감히 얘랑 이혼하겠다고 하다니 너무 불효해요. 간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문 열어. 얘기 좀 해보자. 이혼은 작은 일이 아니잖아. 특히 아이까지 있는데. 저는 이렇게 계속 버티는 것도 해결책이 아니고 이웃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안으로 달려들어와 제 코앞에 손가락을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오늘 네가 감히 민준이랑 구청에 가면 나는 네 앞에서 죽을 거야. 저는 아이를 안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가 다칠까봐 걱정되었죠. 어머님, 저를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세요. 민준 씨가 먼저 잘못했어요. 그가 몰래 제 돈을 훔쳐서 어머님께 3천만 원을 송금하고 심지어 저를 속였어요. 제가 그와 이혼하는 건 그가 솔직하지 못해서이지 어머님 때문이 아니에요. 네가 내가 아니라고? 그럼 왜 굳이 나보고 돈을 돌려달라고 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돈은 민준이가 나한테 준 거야. 내가 왜 돌려줘? 네가 민준이랑 이혼하지 않으면 내가 민준이한테 나중에 돈을 좀 덜 주려고 할 수 있지만 네가 얘랑 이혼하면 나는 한 푼도 안 돌려줄 거야. 바로 그때 민준 씨도 왔습니다. 그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다 당신한테 사과했잖아. 왜 그래? 우리 이혼 안 할게. 우리 이혼 안 쓴만 들어요. 엄마가 다 당신은 좀 당당하게 굴 수 없어요? 왜 그래? 오리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는 제가 당신이랑 이혼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당신이랑 이혼하며 했습니다. 우리는 부부인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지. 어머님이 저를 강요해서 타협하게 만들면 안 되죠. 민준 씨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우리 엄마도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야. 엄마는 우리가 이혼하는 걸 원치 않아. 당신도 엄마를 좀 이해해줘. 내가 그를 이해하면 누가 나를 이해해줘. 저는 박 여사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공정하게 판단해 주세요. 민준 씨가 몰래 제 돈을 훔쳐서 어머님께 3천만 원 송금하고 제가 동의했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박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건 당신이 잘못했네. 부부 사이에 어떻게 몰래 돈을 가져갈 수 있어? 게다가 거짓말까지. 빨리 지은이한테 사과하고 돈 돌려주고 잘 달래줘. 늘 어머님을 끌어들이지 말고. 민준 씨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사과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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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아, 미안해. 내가 몰래 당신 돈을 가져간 것도 잘못이고 당신을 속인 것도 잘못이야. 나랑 이혼하지 마. 응? 돈은 내가 꼭 돌려줄게. 시어머니는 박 여사님이 저를 편들어주는 것을 보고 기분이 상했는지 서둘러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몰라요. 지은이가 평소에 얼마나 인색한지. 민준이가 매달 나한테 용돈 좀 드리고 싶어도 얘가 못하게 하고 늘 민준이랑 싸워요. 내 아들은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제가 인색하다고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민준 씨의 월급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박 여사님, 보세요. 민준 씨는 매달 월급 800만 원에서 자기가 400만 원은 전부 어머님 통장에 넣어드려요. 집안 주택 담보 대출금, 아이 분유값은 전부 제가 혼자 감당하고 있고요. 제가 인색하다면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많은 지출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박 여사님은 월급 거래 내역을 한번 보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건 당신이 잘못했네. 집안 지출을 어떻게 지으니 혼자 감당하게 해? 당신은 남자로서 더 책임감을 가져야지. 월급을 전부 어머님 통장에 넣어두면 안 되지.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지은이가 함부로 돈 쓸까봐 월급을 엄마 통장에 넣어둔 거예요. 저도
이 가정을 위해서 그런 거죠. 이 가정을 위해서?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가정을 위한다면 몰래 내 돈을 훔쳐서 어머님께 3천만 원 송금하고 그 돈으로 당신 동생 컴퓨터를 사주지 않았겠죠. 내 아이 학원비도 못 내게 만들었는데 당신이 이걸 이 가정을 위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내가 내 막내 아들 컴퓨터를 사준 건 얘가 곧 대학에 가야 해서 공부에 컴퓨터가 필요해서 그런 거야. 지은이 아이는 아직 어리니 학원비 있는 늦게 내도 상관없잖아. 어떻게 내 막내 아들 공부랑 비교할 수 있어? 왜 비교할 수 없어요? 박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왕 여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은이 아이도 왕 여사님 손자인데 그 아이 교육도 중요해요. 막내 아들이 대학에 간다고 해서 손자 교육을 소홀히 하면 안 되죠. 게다가 그 3천만 원은 지은이 돈인데 아이 학원비로 쓰려고 하는 게 당연한데 민준 씨가 몰래 왕 여사님께 드렸으니 잘못이죠. 시어머니는 박 여사님이 계속 저를 편들어주는 것을 보고 기분이 상했는지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이건 우리 집안일이니 끼어들지 마세요. 지은아, 내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너 이혼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3천만 원 돌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민준 씨랑 꼭 이혼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가 타협하지 않자 갑자기 바닥에 앉아 허벅지를 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하니? 아들 하나 키우고 며느리 얻었더니 아들이랑 이혼하겠다고 하고 나보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내가 살아서 뭐해. 이웃들이 울음소리를 듣고 모두 모여들어 쑥덕거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마음속으로 화가 나고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이런 식이었죠. 일이 생기면 드러눕고 때를 쓰며 남들의 동정을 얻으려 했습니다. 민준 씨는 서둘러 쪼그리고 앉아 시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이웃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안 일어날 거야. 지은이가 너랑 이혼 안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여기 앉아 있을 거야. 저는 시어머니가 때를 쓰는 모습을 보며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그와는 이성적으로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증거로만 난 이것이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이전에 저장해둔 소비 기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더 이상 떼쓰지 마세요. 저는 여기 민준 씨가 예전에 저에게 돈을 내게 해서 선물을 샀지만 모든 공을 자기에게 돌린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매달 월급을 어머님 통장에 입금한 거래 내역도 있고요. 만약 어머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제가 이 증거들을 모두 아파트 단지 채팅방에 올려서 누가 잘못했는지 모두에게 보여서 시어머니는 제가 증거를 아파트 단지 채팅방에 올린다는 말에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감히 그래? 네가 감히 올리면 내가 너랑 끝까지 싸울 거야. 왜 못해요? 저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들이 먼저 잘못하고서 저보고 타협하라고 하다니 어림도 없어요. 오늘 어머님이 3천만 원을 돌려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 가서 이혼한 후에 제가 법적 절차를 통해 제 돈을 돌려받을 거예요. 어머님이 직접 선택하세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주변 이웃들을 보고 또 민준 씨를 보고는 결국 말했습니다. 좋아, 돌려줄게. 하지만 너는 나한테 약속해야 해. 앞으로 민준이란 이혼 얘기 꺼내지 말고 이 일들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도 마. 제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드디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구나. 하지만 저는 이미 민준 씨와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약함과 계산적인 행동은 저를 완전히 실망시켰으니까요. 저는 민준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어머님이 돈을 돌려준다고 해도 저는 당신이랑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 그냥 이혼해요. 민준 씨는 이 말을 듣고 초조해졌습니다.
여보, 왜 또 이혼 얘기를 해? 엄마도 돈 돌려주겠다고 했잖아. 왜 그래? 응? 내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사이의 문제는 3천만 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솔직하지 못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고 늘 어머님 말씀만 듣고 주관이 없잖아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이렇게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제가 여전히 이혼하겠다고 하자 또다시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돈까지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뭘 더 바라는 거야? 너는 일부러 내 아들을 괴롭히는 거니? 내가 말하는데 네가 내 아들이랑 이혼하면 아이는 못 데려갈 거야. 아이는 제가 데려갈 권리가 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또 저를 협박하시면 제가 어머님이 제 결혼의 자유를 간섭했다고 경찰을 신고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가 말하는 것에 기가 죽었는지 민준 씨를 보며 그가 저를 설득해 주기를 바랐지만 민준 씨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민준 씨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기고 아무 말도 하지만 저는 아이를 안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민준 씨, 지금 9시예요. 우리 구청에 가야죠. 남들 기다리게 하지 말고요. 민준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당신이랑 같이 갈게. 시어머니는 민준 씨가 도미하는 것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고하니? 아들이 이혼하겠다고 하니 내가 살아서 뭐해? 저는 더 이상 그를 무시하고 아이를 안고 민준 씨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이혼 후 제 삶이 많이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제가 노력하면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계산과 억울함으로 가득 찬 가정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아이를 안고 민준 씨와 함께 구청으로 걸어가는 내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잘못한 아이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는 그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해서 저는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 구청에 가기 전에 우리 예전 일들을 확실히 정리하고 가요. 나중에 당신이 다른 사람한테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다고 말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민준 씨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벌써 이혼하는데 예전 일들을 얘기해서 뭐해. 의미가 없다고요?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런데 당신은 어머님께 자기가 샀다고 말하고 심지어 친구들한테까지 자랑했죠? 기억나요? 민준 씨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나는 엄마가 기분 나빠하실까봐 그렇게 말한 거야. 그렇게 큰일도 아니잖아. 큰일이 아니라고요? 저는 또 휴대폰에 저장된 채팅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 가장 친한 친구 서연이와 나눈 채팅이었는데 제가 민준 씨가 금목걸이 공로를 가로챈 일에 대해 말한 내용과 서연이의 답장이 있었습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는 그때 나보고 당신한테 확실히 말하라고 했지만 저는 부부 사이에 뭘 그렇게 따지냐고 생각해서 당신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는요? 제가 참아줄수록 당신은 더 선을 넘어서 내 결제 비밀번호까지 몰래 외워두고 내 돈으로 어머님께 송금까지 했어요.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휴대폰에 저장된 휴대폰 영수증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재작년에 아버님께 사드린 화웨이 휴대폰 4,200만 원도 제가 낸 돈이에요. 당신은 돌아서서 아버님께 자기가 샀다고 말하고 심지어 아버님마저 당신이 얼마나 효심이 깊은지 알게 만들었죠. 아버님이 나중에 저한테 민준이가 사려 깊다고 말씀하셨을 때 당신은 조금도 미안하지 않았어요? 아빠는 연세가 많으셔서 좋은 말을 듣는 걸 좋아하셔. 내가 그렇게 말한 것도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런 거야. 민준 씨가 작은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그를 기쁘게 해드린다고요. 그를 기쁘게 해드린다고요.
당신은 매달 800만 원 월급 받으면 자기가 400만 원 쓰고 나머지 400만 원은 통장에 넣어드리잖아요. 집안 주택담보대출금, 아이 분유값, 수도세, 전기세 중 어느 하나 제가 혼자 감당하지 않는 게 없어요. 당신은 한 푼도 안 쓰고 오히려 제가 산 물건들을 자기 공로인 양 말해요.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때 옆을 지나가던 이웃 몇 명이 우리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민준 씨는 서둘러 제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런 말 하지 마. 남들한테 웃음거리 되잖아. 이제 와서 남들한테 웃음거리 되는 게 두려워요. 당신이 몰래 내 돈을 가져갈 때는 안 무서웠어요? 당신이 거짓말하고 공로를 가로챌 때는 안 무서웠어요? 저는 그를 무시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친정엄마가 입원했을 때 제가 엄마한테 병원비 2천만을 원을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당신이 돈이 없다고 못하게 했잖아요. 저보고 1천만 원만 보내라고 했고요. 그런데 결과는요. 저는 친정엄마에게 송금한 기록과 민준 씨가 시어머니께 500만 원을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이 기록들은 가 남아있으니 당신은 발뺌할 수 없어요. 민준 씨, 제가 당신이랑 결혼 3년 동안 당신이랑 결혼 3년 동안 당신과 당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를 속이는. 그런데 당신은요? 당신은 나를 속이는 건 말고 뭘 했어요? 민준 씨는 고개를 더욱 숙였고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아졌습니다. 당신이랑 아이한테 꼭 잘해줄게. 제가 아직도 당신을 믿을 것 같아요?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나를 너무 많이 속였어요. 더 이상 당신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이혼은 꼭 해야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아이를 안고 구청으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민준 씨는 서둘러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여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딱 한 번만. 내가 꼭 바뀔게. 기회는 이미 당신한테 여러 번 줬어요. 당신이 몰래 내 결제 비밀번호를 외운 그 순간부터 내 돈을 가져가서 어머님께 송금하고 거짓말한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요. 구청 입구에 도착했을 때 민준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수 없어. 당신이랑 이혼하면 엄마가 나를 죽일 거야. 아이도 아빠 없이 살 수 없어. 아이는 당신 같은 아빠가 있든 없든 큰 차이 없어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가끔 아이랑 놀아주는 것 말고 뭘 했어요? 아이가 한밤중에 열나서 병원에 데려간 건 나 혼자였고, 아이가 걸음마 배울 때 붙잡아 준 것도 나 혼자였어요. 아이 분유, 기저귀도 나 혼자 샀고요. 당신 같은 아빠는 그냥 장식품이나 다름없어요. 민주희 씨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예전에 잘못한 건 알아. 앞으로는 꼭 바뀔게. 아이랑 더 많이 놀아주고 집안 지출도 더 많이 감당할게. 나랑 이혼하지 마. 응? 저는 그를 쳐다봤지만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고 오직 실망감만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 너무 늦었어요. 저는 당신한테 완전히 실망했어요. 우리 이제 들어가서 이혼 서류 처리해요. 아이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고 당신은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세요. 우리 집은 내가 결혼 전에 계약금 낸 거고 결혼 후에도 나 혼자 주택담보대출금을 갚았으니 당신이랑 상관없어요. 당신은 빈손으로 나가세요. 빈손으로 나가라고? 민준 씨는 그 자리에서 초조해졌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어디서 살아? 그건 당신 일이지. 나랑 상관없어요. 저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법적 절차를 밟을 거예요. 나는 당신이 몰래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린 증거, 당신이 매달 월급을 어머님 통장에 입금한 증거, 그리고 당신이 내 돈을 몰래 송금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법원에서 판결하면 당신은 빈손으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빼돌린 재산도 돌려줘야 하고 양육비도 더 많이 내야 할 거예요. 민준 씨는 법적 절차를 밟고 빼돌린 재산까지 돌려줘야 한다는 말에 그 자리에서 당황했습니다. 동의할게, 동의할게,
동의할게. 빈손으로 나가고 매달 양육비 지급할게. 우리 지금 바로 들어가서 서류 처리하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를 안고 구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혼 서류를 처리할 때 직원분은 우리를 보고 몇 마디를 더 권했습니다. 아이까지 있는데 정말 다시 생각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이혼은 아이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저는 직원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아이에게 더 큰 영향을 줄 거예요. 저는 아이가 계산과 거짓말이 가득한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곧 이혼 서류 처리가 끝났습니다. 저는 이혼 증명서를 들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조금도 슬픔이 없었고 오히려 훨씬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계산적인 가정에서 벗어나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구청을 나서자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아이 한 번만 더 안아봐도 될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를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이를 안고 눈이 붉어진 채 말했습니다. 아가, 아빠가 앞으로 자주 보러 올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재미있는 것도 사줄게. 아이는 아직 어려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민준 씨를 보고 활짝 웃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이를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이 다시 합치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 내가 꼭 바뀔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품에서 아이를 안아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새로운 삶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들고 말이죠요. 다른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하지만 제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민준이랑 이혼했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해. 시어머니는 달려들어와 제 팔을 잡았고 손톱이 제 살을 파고들 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목소리는 귀를 찢을 듯이 날카로웠죠. 지은아, 이 잔인하네. 이 잔인하네. 미 잔인하네. 저는 힘껏 그의 손을 뿌리치고 아이를 안고 두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가 다칠까봐 걱정되었죠. 어머님, 이혼은 저와 민준 씨가 함께 결정한 일이에요. 서류도 다 처리됐고요. 지금 이런 말은 소용없어요. 어머님이 정말 아이를 위한다면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아이가 분명 네가 증거를 들고 협박하니까 이혼한 거겠지. 내가 보기엔 네가 보기엔 네가 곡한 거겠지.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또다시 저에게 뜨고 또다시 저에게 달려들었지. 너희는 반드시 재결합해야 해. 바로 그때 민준 씨가 뒤에서 달려왔습니다. 그는 헐떡거리며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붙잡았습니다. 엄마, 소란 피우지 마세요. 재결합도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아직도 얘를 편들어? 얘가 아직도 얘를 편들어? 시어머니는 민준 씨를 밀쳐냈습니다. 너 바보니? 얘가 너보고 빈손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너는 빈손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너는 빈손으로 나갔어? 그 집은 네가 계약금을 안 냈다고 해도 3년 동안 살았잖아. 내 손자를 거렁뱅이로 만들 작정이야? 저는 시어머니가 민준 씨가 너무 쉽게 동의했다고 생각해서 그가 후회하게 만들려는 것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민준 씨는 시어머니에게 한바탕 혼이 나자마자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고 얼굴에는 이전에 보이던 미안함 대신 뻔뻔함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아, 방금 구청에서 내가 잠시 헷갈려서 빈손으로 나가겠다고 동의한 거야. 지금 생각해보니 그 집에서 3년 동안 살았으니 그리고 양육비 200만 원은 너무 적어. 내 월급이 겨우 800만 원인데 최대 100만 원밖에 못 줘.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가 말을 바꾸고 발뺌하다니.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방금 구청에서 서명까지 했잖아요. 이혼 합의서에 당신이 자진해서
빈손으로 나가고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분명히 쓰여 있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내가 서명했다고 뭐가 어때서? 민준 씨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나를 협박한 거잖아. 당신 손에 그런 증거들이 있는데 내가 서명 안 할 수 있어? 게다가 집은 결혼 후에 같이 살았으니 당신이 결혼 전에 계약금을 냈다고 해도 결혼 후 주택담보대출금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봐야 해. 나는 절반을 받을 권리가 있어. 결혼 후 주택담보대출금은 나 혼자 갚았는데 당신이 직접 담보대출금은 나 혼자 갚았는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절반을 나눠 가져요? 저는 휴대폰에 저장된 주택담보 대출금 상환 기록을 꺼내 단출금 상환 기록을 꺼내 한 줄금 상환 기록을 꺼내 당신 월급은 자기가 쓰는 건 말고는 전부 어머님 통장에 넣어두고 집에는 한 푼도 안 가져왔잖아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주택담보 대출금을 나눠 가져요? 민준 씨는 다가와 한 번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택담보 대출금이 당신이 갚았다고 해도 내가 평소에 집안일도 돕고 아이도 돌봤잖아. 이런 것들은 공헌이 아니야. 당신은 돈만 봐서는 안 돼. 집안일, 아이 돌보기? 저는 화가 나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한 달에 한 번 청소하면 다행이었고 아이가 한밤중에 울어도 한 번도 일어난 적 없어요. 기저귀 갈고 젖병 물린 것도 전부 나 혼자 했어요. 당신이 그걸 공헌이라고 말해요? 기껏해야 당관자였을 뿐이지. 옆에 모여든 이웃들 중 박 여사님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 씨, 그 말은 좀 아니지. 지은이 혼자 회사 다니고 아이 키우고 주택담보 대출금까지 갚는데 당신은 사실 별로 도와준 게 없잖아. 어떻게 뻔뻔하게 보상을 요구해? 맞아. 다른 이웃인 최 할아버지도 말했습니다. 이혼 합의서까지 서명했는데 어떻게 후회한다고 후회할 수 있어? 남자는 말에 책임을 져야지. 뻔뻔하게 굴면 안 돼. 민준 씨는 이웃들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했지만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나는 상관없어. 집은 꼭 나한테 보상해줘야 해. 양육비는 최대 100만 원밖에 못 줘. 아니면 내가 아이 출생신고를 안 해서 아이를 무호적자로 만들 거야. 이 말을 듣자마자 저는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아이 출생신고는 이미 저와 함께 마쳤습니다. 그가 지금 아이를 가지고 저를 협박하려 하는데 심지어 기본적인 절차조차 모른다니.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아이 출생신고는 제가 이미 마쳤어요. 그러니 아이 호적은 당신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이혼 합의서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제가 법원에 고소할 거예요. 그때는 강제 집행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신용도 나빠져서 나중에 대출받거나 좋은 직장 구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민준 씨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아이 출생신고가 이미 마쳐졌다는 것을 알자 시어머니를 보며 시어머니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출생신고를 마쳤다고 뭐가 어때? 네가 아이 친아빠인데 얘가 아이를 못 보게 하면 너도 고소할 수 있어. 네가 매달 나한테 넣어둔 월급은 네 개인 돈이니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야. 얘가 너 보고 돌려달라고 할 권리는 없어. 엄마 말이 맞아. 민주 씨는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넣어둔 월급은 내가 직접 번 돈이니 얘랑 상관없어. 얘가 나보고 돌려달라고 할 수 없어. 당신이 직접 건 돈이라고요? 저는 휴대폰에 저장된 혼인관계 법규를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봐요. 결혼 후 월급은 부부 공동재산에 속해요. 당신이 나랑 상의하지 않고 월급을 어머님 통장에 넣어둔 것은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린 것에 해당해요. 나는 당신한테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재산을 적게 나누게 할 수도 있어요. 아이가 아니었다면 제가 진작 이 돈을 요구했을 거예요. 주제를 모르고 까불지 마세요.
민준 씨는 휴대폰에 저장된 혼인관계 법규를 보며 손까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입을 벌려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다가와 한번 보고는 얼굴색이 변했고 더 이상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 모자의 모습을 보며 이전에 느꼈던 분노는 사라지고 평온함만 남았습니다. 민준 씨,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할게요. 이혼 합의서대로 매달 양육비 200만 원을 지급하고 더 이상 시비 걸지 마세요. 아니면 제가 법원에 고소할 거예요. 그때는 빼돌린 월급도 월급도 돌려줘요. 그때는 빼돌려줘야 하고 양육비도 더 많이 줘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직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혼 합의서대로 매달 양육비 200만 원 지급할게. 시비 걸지 않을게. 시어머니는 무슨 말을 더 하려 했지만 민준 씨가 팔을 잡아 끌자 저를 매섭게 노려본 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또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아이를 보고 싶을 때는요? 아이를 보고 싶을 때는요? 아이를 보고 싶으면 미리 나한테 예약하고 우리 집이나 공원에서만 볼 수 있어요. 아이를 데리고 나갈 수는 없고 매번 2시간은 없고 매번 2시간은 없고 그리고 아이를 볼 때는 아이한테 내 험담을 하거나 안 좋은 것을 가르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아이를 못 보게 할 거예요. 민준 씨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다 당신 말대로 할게. 아이만 볼 수 있으면 돼. 저는 더 이상 그들과 헛소리하지 않고 아이를 안고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아이를 아기 침대에 눕히고 잠든 작은 얼굴을 보며 드디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비록 이혼 과정이 순탄치 않았지만 다행히 결과는 좋았습니다. 더 이상 그 계산적인 가정과 얽매이지 않고 드디어 아이와 함께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틀 후 저는 시어머니에게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문자에는 제가 민준 씨가 아이를 더 자주 보러 오게 하지 않으면 회사에 가서 소란을 피워 제가 회사에서 버티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정말 포기하지 않는구나. 아무래도 만약을 대비해 증거를 더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협박 문자를 보면서 저는 당황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그가 먼저 꼼수를 부려 제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었으니까요. 저는 먼저 문자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고 예전에 모아둔 모든 증거들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혹시 모드를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민준 씨가 몰래 돈을 송금한 기록, 그가 월급을 빼돌린 거래 내역, 예전의 채팅 기록, 이웃들의 증언, 그리고 아파트 단지역.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폴더에 정리하여 클라우드와 USB에 백업해두어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일부러 미리 부서 상사분과 회사 경비원분께 말씀을 드려 만약 왕씨 성을 가진 노부인이 회사에 와서 소란을 피우면 즉시 저에게 연락하고 사무실 구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상사분은 제 사정을 알고 저를 이해해 주셨고 도와주겠다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전 10시쯤 경비원분께 전화가 왔습니다. 왕씨 성을 가진 노부인이 회사 입구에서 저를 찾으며 소리를 지르고 제가 불효하고 아들의 돈을 속여 빼앗았다고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미리 인쇄해둔 증거들을 들고 천천히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바닥에 앉아 허벅지를 치며 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다들 앉아 허벅지를 치며 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회사 직원 지은이가 내 아들의 돈을 속여 빼앗고 주변에 모여든 몇몇 탱인들은 쑥덕거리며 시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오는 것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가리키며 욕했습니다. 지은아, 드디어 나왔구나. 빨리 나랑 같이 집에 가서 민준이랑 재결합해. 안 그러면 나는 계속 여기서 소란 키워서 네가 회사 못 다니게 할 거야. 저는 침착하게 그를 쳐다보고
휴대폰을 꺼내 말했습니다. 어머님, 소란 피우지 마세요. 어머님이 계속 소란 피우시면 제가 어머님을 업무방해 민명님을 어머님을 업무방임이 민명의 업무방해 민명님을 회사 정상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으니 신고해봐. 내가 무서울 것 같아. 시어머니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나는 모두에게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릴 거야. 좋아요. 그럼 제가 모두에게 누가 문제인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손에 든 폴더를 열어 민준 씨가 제 돈 3천만 원을 몰래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건 제 전 남편 민준 씨가 제가 집에 없을 때 몰래 제 휴대폰으로 이 노부인께 3천만 원을 송금한 기록이에요. 심지어 제가 동의했다고 거짓말까지 했고요. 제가 이 사실을 발견한 후에도 그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타협하기를 바랐어요. 이어서 저는 민준 씨가 월급을 빼돌린 거래 내역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 전 남편이 결혼 후 3년 동안 받은 월급 거래 내역이에요. 그는 매달 800만 월급 거래 내역이에요. 그는 매달 800만 월급 거래 내역이에요. 그는 매달 800만 월급에서 자기가 400만 원 인자 메시지 스크린샷을 꺼냈습니다. 이건 어제 400만 원은 전부 이 노부인이 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예요. 집안 주택담보대출금. 아들이 아이를 더 자주 보러 오게 하지 않으면 회사에 와서 소란을 피워 제가 회사 못 다니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주변 행인들은 이 증거들을 보고 모두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런 일이었구나. 이 노부인 너무 심하네. 맞아. 몰래 돈 송금하고 이제 와서 회사에 와서 소란까지 피우다니. 이 가족 왜 이래? 시어머니는 행인들이 모두 자기를 비난하는 것을 보고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 모든 건 가짜야. 네가 위조한 거지. 위조했는지 아닌지는 확인해보면 알겠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은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자 기록은 통신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확인하게 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가 정말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서둘러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신고하지 마. 나 소란 안 피울게. 갈게. 가면 되잖아. 이제 와서 가겠다고요. 늦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지금 어우회사 입구인데 노부인 한 분이 여기서 소란을 피우고 저를 협박해서 회사 정상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예전에 저를 협박하고 이제 와서 회사에 와서 소란까지 피우는 건 이미 법을 위반한 거예요. 경찰이 오면 우리 경찰관님께 어머님이 이렇게 하는 게 옳은지 아닌지 잘 말씀드려 봅시다. 시어머니는 겁에 질려 온몸을 떨었고 몰래 도망치려 했지만 회사 경비원분께 붙잡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분들이 오셨습니다. 경찰관분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제가 제공한 증거들을 본 후 시어머니를 비판하고 훈계했습니다. 또한 다시 소란을 피우거나 저를 협박하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연신 경찰관분들께 사과하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분들이 가신 후 시어머니는 서둘러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다시는 소란 피우지 않을게. 나랑 싸우지 않으면 안 될까? 제가 어머님과 싸우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머님은 앞으로 다시는 제 삶에 간섭하거나 저를 협박하지 않고 민준 씨한테 저를 괴롭히라고 시키지도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요.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가 예전에 몰래 송금한 3천만 원래 송금한 3천만 원은 반드시 돌려주셔야 해요. 그건 제 돈이지. 어머님들 돈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민준 씨에게 전화해서 3천만 원을 저에게 다시 송금하라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에 송금 알림이 왔습니다. 3천만 원이 한 푼도 빠짐없이 송금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저장된 송금 기록을 보며 드디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렇게 길었던 소동이 드디어 끝나는구나. 회사로 돌아와 상사분께서 저를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씨, 정말 잘했어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침착하게 대처하고 법으로 자신을 보호할 줄도 알고요. 며칠 쉬면서 상태를 조절해야 한다면 회사에서 휴가를 줄 수 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사님, 괜찮아요. 휴가 낼 필요 없어요.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마음속으로 이 소동이 끝났다고 해도 저와 민준 씨,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마쳤습니다. 퇴근길에 저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친정엄마는 지은아, 네가 잘했어. 그렇게 해야 해. 그들이 널 만만하게 여기게 두면 안 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는 늘 내 편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자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의 지지와 법의 보호가 있으니 저와 아이의 미래는 분명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3천만 원을 저에게 돌려준 후 또다시 저에게 전화해서 아이 문제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래도 동의했습니다. 그가 대체 뭘 더 하고 싶은지 보고 싶었으니까요. 민준 씨는 아파트 단지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싶은 일찍 도착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고개를 숙이고 걸어오는 것이 보였는데 얼굴에는 이전에 보이던 뻔뻔함 대신 초췌함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앉자마자 아이를 한 번 보고는 말했습니다. 아가, 좀 더 살이 찐 것 같네. 요즘 잘 지내? 많이 안 울고? 저는 그와 빙빙 돌려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바로 말해봐요. 민준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당신이랑 상의할 일이 있는데 예전에 내가 엄마한테 넣어뒀던 월급 말이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될까? 그 돈은 엄마가 이미 내 동생 대학 등록금으로 썼고 지금은 돌려줄 돈이 없어. 우리 이미 이혼했으니 그 돈은 그냥 없던 일로 하면 안 될까? 저는 그가 저를 찾은 게 좋은 일이 아닐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그가 빼돌린 공동 재산을 제가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죠.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그 월급들은 결혼 후 공동 재산이에요. 당신이 나랑 상의하지 않고 빼돌린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이제 와서 나보고 없던 일로 하라고요? 그럼 나 혼자 주택담보 대출금 갚고 아이 키울 때는 왜 아무도 나한테 그런 말 안 했어요? 민준 씨의 얼굴이 갑자기 붉어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알아. 하지만 엄마는 정말 돈이 없어. 내 동생 등록금도 돌려받을 수 없고 당신이 굳이 없고 직업이 없다고요?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물었습니다. 당신 예전 직업은요?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회사에 가서 소란 피운 일이 우리 상사분께 알려졌어. 상사분이 우리 집안 문제가 안 좋다고 생각해서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고 나를 해고했어. 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책임감 없고 엄마를 시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해고되는 것이 시간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 스스로 자초한 일이지 나랑 상관없어요. 당신이 빼돌린 월급은 총 1억 4,400만 원이에요. 매달 400만 원씩 36개월 동안 넣어뒀잖아요. 당신이 빨리 갚든지 아니면 제가 법원에 고소해서 법원이 강제 집행하게 할 거예요. 민준 씨는 고소한다는 말에 초조해졌습니다. 지은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어.
나는 지금 직업도 없고 아이 양육비도 내야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당신이 고소하면 나는 정말 끝이야. 당신이 고소하면 나는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 당신이 끝이든 아니든 그건 당신이 장이 휴대폰을 꺼내 예전에 저자내든 그간에든 그자내든 당신이 정말 아이를 위한다면 빨리 직장을 구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갚아야지. 여기서 나한테 돈 없다고 울고 있을 게 아니에요. 민준 씨는 거래 내역을 보며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꼭 열심히 직장 구하고 돈 벌어서 갚을게. 나한테 6개월만 시간 줄 수 없어? 6개월 후에 내가 꼭 절반을 갚고 나머지는 천천히 갚을게. 저는 생각 끝에 아이가 아직 양육비를 받아야 하고 그를 너무 몰아붙이면 양육비조차 못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6개월 후에 당신은 반드시 7,200만 원을 갚아야 해요. 나머지 7,200만 원은 매달 월급에서 200만 원씩 떼서 다 갚을 때까지 지급하세요. 만약 기한 내에 갚지 않으면 저는 여전히 당신을 고소할 거예요. 민준 씨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기회를 줘서 고마워. 내가 꼭 말한 대로 할게. 카페에서 나와 저는 아이를 안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몇몇 아주머니들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들 알아? 삼동 민준이가 회사에서 해고당했대. 엄마가 전처 회사에 가서 소란 피워서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대. 맞아. 내가 진작 말했잖아. 민준이 그 사람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늘 지은이 돈을 계산할 생각만 하더니. 이제 잘 됐지. 자기 아들 직업까지 날려버리고. 그리고 민준이도 책임감 없는 사람이야. 몰래 아내 돈을 엄마한테 주고 거짓말까지 하다니. 이혼당해도 싸지. 저는 그들의 쑥덕거림을 무시하고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민준 씨는 정말로 배달 언니를 구해서 매일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왔고 매달 제때 아이 양육비를 송금했습니다. 가끔 아이를 보러 오기도 했지만 매번 예의 바르게 굴었고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민준 씨는 약속대로 저에게 7,200만 원을 갚았고 나머지 돈도 매달 제때 갚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듣자 하니 동네에서 평판이 너무 나빠져서 아무도 그와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고 그도 거의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요, 회사에서 점점 더 좋은 성과를 내서 얼마 전에는 승진도 했고 월급도 많이 올랐습니다. 아이에게 학원도 보내고 매일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이랑 놀아주고 책도 보면서 알차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용감하게 나서지 않고 법으로 자신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아마도 그 계산적인 가정에서 계속 억울하게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다행히 저는 타협하지 않았고 제 원칙을 지켰기에 지금의 안정된 삶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지만 제 노력으로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을 것이고 저 자신도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라는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